제가 어떻게 이야기의 포문을 열어야 할지 말주변머리가 없어서 시작을 여는 게 참 힘드네요. 그래도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으니 제가 하고 싶은 말 두서없더라도 쭉 내뱉어 보려고 합니다.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남편 진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둘째 동생이랑 셋째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꽤 났거든요. 시댁은 아들만 셋인 집안인데 사실 우리 시어머니는 딸을 원했다대요. 참 특이하죠. 아들이 대접받는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원했던 시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뒤숭숭해서대요. 그런데 또 아들만 셋을 낳았다니 우리 남편 낳고 둘째가 안 들어서서 노력을 하다가 6년 만에 둘째가 들어섰는데 아들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딸을 너무너무 원했던 우리 시어머니가 하나만 딱 더 낳아보자. 무조건 딸 낳고 싶다 해서 노력 끝에 연년생으로 셋째를 낳았는데 또 아들.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살기 척박한 시대에 넷째는 죽어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랑 동생들이랑 나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알잖아요. 집안 형편이라는 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남편이 시대를 잘못 태어난 거지요, 뭐. 우리 남편이랑 저랑 딱 1980년도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줄줄이 실직자가 된 사람들이 늘어났지요. 세상이 얼마나 흉흉했는지 백수가 된 사람들이 발에 치였고요. 뭐 진짜 빚 때문에 스스로 운명을 접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나라 빚 때문에 금 모으기 운동하고 난리도 아니었으니 허구한 날 뉴스에서는 어느 기업이 망했다, 부도 났다, 국채가 얼마다. 아유, 숨도 못 쉴 이야기들만 줄줄이 나왔지요. 그때 우리 친정어머니께서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었는데 무전 취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대요. 돈이 없는데 배가 고프니까 소위 말하는 먹튀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나라 정서가 좀 그랬어요. 대부분 IMF를 겪어보신 분들일 거라 생각하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빚더미에 올랐는데 우리 시댁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집안이 그 시절에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 남편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긴 했지만 집안 형편이 영 안 좋으니까요. 거기다가 동생들은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동생들에게 과자 한 봉지라도 더 사주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집안의 보탬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남편 19살이 되자마자 용접일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아이, 지금이야 용접이 대우를 받는다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게 어딨어요. 막노동이죠. 기술자들 옆에 붙어서 눈동냥으로 배우고 자격증 이런 거 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어서야 자격증 공부해서 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돈 벌어서 망한 집안 살려보겠다고 동생들 공부시키겠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지요. 저는 고3 때 우리 집이 식당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배달을 지금처럼 배달 기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가게 사장님들이 직접 배달하고 그랬거든요. 시장 통해서 장사를 했으니 주변 상인들이 많이 백반시켜 먹곤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가시다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신 거예요. 사고가 나도 하필 운 나쁘게 머리 쪽을 심하게 다쳐서 뇌가 계속 부어있는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 중이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저와 친정엄마의 좌절감이 장난 아니었지요. 늘 집안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던 든든하신 친정아버지께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돌아가셨으니 더욱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친정엄마랑 저랑 혼자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냥 눈을 뜨면 눈물이 나왔고 눈을 감으면 기절을 한 것이었어요. 우리 세 식구가 정말 돈독하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 충격이 장난 아니었지요. 장례식장에 오신 조문객들도 우리 친정엄마가 너무 우니까 위로해 주시기 바빴고 저는 정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정아버지와 사이도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 더욱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친정엄마의 남편상 소식이 퍼지고 퍼져 그 힘든 시기에도 말이죠. 조문객들이 참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거든요. 친정 부모님께서 식당이라면서 먹고 살았으니까 넉넉하진 못했지요. 그래봐야 1인분에 4,000원 하던 백반집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때 장례 비용도 걱정이 많았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셨으니까 보험도 못 든 상태였고 집안 형편상 보험이라는 게 부담돼서 가입을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우리 엄마 초등학교 동창분이 병원에 어찌어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장례식장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부분이었지요. 거기다가 그분이 나름 성공을 하신 분인지 동창들이랑도 연락을 꾸준히 하셨었나 봐요. 아름아름 엄마 아는 지인분들이 하나같이 와주셔서 도움도 주시고 말이죠. 참 덕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를 눈물로 보내드린 그 뒤로 엄마는 홀로 식당을 운영하시느라 힘들어하셨고 저는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친정엄마의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오토바이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배달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매출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대학을 붙었어도 아마 형편이 안 되어서 못 갔을 거라 생각하면서 지금 생활에 어떻게든 적응을 해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었죠. 친구들이 대학에 다니고 번듯하게 취업 준비도 하고 있는 동안 저는 늘 식당 한 편을 지키며 장사를 하는데 적응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 식당 일을 5년간 돕다가 어느 정도 나라 정서가 안정이 되고 다시 외식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장사가 좀 더 잘 되기 시작했고 저는 그제야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했지만 식당 일에서 벗어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졸이잖아요. 뭐 어디 갈 만한 회사가 없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공사 현장 사람들 관리하는 관리소 같은 곳에 격리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용접공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년간 연애를 하고 우리 나이 27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시동생들은 21살, 20살이었는데 이놈들은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대학 떡하니 가서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살짝 답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남편이 어쨌든 벌어온 돈으로 시댁에서도 생활비를 보탬받고 있었던 거죠. 시동생들 대학 등록금이 한두 푼이겠어요? 다들 공부도 꽤 괜찮게 해서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었거든요. 6살, 7살 차이 나는 동생들이니까 남편도 동생들이 잘 되면 집안에 보탬이 되겠다 싶었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랑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지원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동생들 공부를 중단하고 니들이 돈 벌어서 학교 다녀라 이럴 수가 없으니까 결국 저랑 상의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지원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도 우리 친정엄마 일 도우면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잘 알고 저 또한 대학에 대한 열망도 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직 우리 나이가 젊고 시동생들이 뭐 군대 갔다 오고 해도 우리가 3, 4년만 아이를 늦게 가지면 시동생들 대학 등록금은 충분히 보탤 수 있겠다 싶어서 남편 말대로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형수가 이해를 해줘서 대학 등록금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 우리가 아이를 가지는 걸 미뤄서라도 너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니까 그 책임감을 확실히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구나. 우리 부부의 희생 덕분에 너희가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도록 해. 감사합니다, 형수님. 이렇게 큰 결정 내려주셨으니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해서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제가 어디 각서라도 하나 쓸까요? 그 정도 각오는 되어 있다고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데.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가 내린 결정이지 저는 그냥 한마디만 더 보탠 게 끝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형제들끼리 돈독해 보이고 너무 좋아요. 저는 외동이라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없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다 잘 되어야지만 저희 부부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가족이 잘 되면 저희도 잘 되는 거죠. 그 바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지장이라도 찢어서 다짐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유, 그러다가 공부 못하게 되면 어떡해요. 앞으로 공부만 열심히 하셔요. 믿어요, 저?
너무나도 몸둘 바를 몰라 하며 감사해야 하니까 괜히 마음이 더 뿌듯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시동생들이 대학을 다 졸업하고 나서야 아이를 임신했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게 웬걸? 시어머니가 진절머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뭐라고? 아들? 아니 집안에 여자가 없어서 소녀딸 낳아오기를 기대했는데 또 아들이야? 아이고 나 이제는 더 이상 아들 키우기 싫다. 폭 안겨오는 소녀딸 보고 싶었는데 어찌 된 게 이 집안에는 아들 귀신이 붙었나? 뭐만 하면 아들 아들 아들이냐? 아유 속상해. 보통은 대를 이어야 한다고 아들 낳으라고 하지 않나요? 아니 아들 낳았다고 구박받기는 처음이라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당연히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니 아들이 더 중요할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성별이 무엇이면 어떤가요? 저희 부부 닮은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게 좋은 거죠. 맞다, 네 말도 맞는데, 그래도 딸이 더 보고 싶은데 어떡하니? 둘째는 꼭 딸을 낳아야 한다, 응? 아들만 북적북적 해봐야 냄새만 나고 집 청소도 안 하고 엄마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아들놈 낳아봐야 결혼하고 나면 지 마누라만 챙기지. 어디 엄마가 눈에 보이기는 하겠어. 무조건 토끼 같은 딸 낳으란 말이야. 둘째는 뭐라고? 딸 낳으라고. 아유 어디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겠어요? 그랬으면 세상에 성차별로 상처받는 자식들이 하나도 없어야 정상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우리 남편은 여전히 용접공으로 저는 에너지 넘치는 우리 아들 키운다고 집에서 가정주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어린이집이 지금처럼 체계적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일을 하려면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시댁에서 아이를 절대 봐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우리 친정엄마께서도 식당 일하고 계셨으니까 아이를 봐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셨고요. 그나마 집에서 놀고 계시는 시어머니가 봐주셔야 제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시어머니가 손자는 죽어도 못 본대요. 그러면 어머님 제가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괜찮으세요? 여자가 집에서 집안일하고 남편 내조하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아니겠니? 요즘 누가 여자한테 일을 시킨다고 그래. 아유 몰라 나는 손녀딸 아니면 애 봐줄 마음 없다. 아들을 셋이나 키웠는데 또 아들 손주를 어떻게 키워? 아유 난 못해.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도 없었죠. 제가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제가 또 월급 쥐꼬리만한 격리라서 사람을 써서 애를 돌볼 수도 없었어요. 월급 받은 거 다 털어도 집에 도우미 부르는 값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도우미가 많을 때도 아니었고요. 그땐 파출부라고 부르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 그냥 제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싶었던 거죠. 게다가 남편이 자리를 잘 잡았으니까 돈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용접을 한 지도 거의 13년이 됐는데 자리 못 잡았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쯤 되면 공부 뒷바라지한 우리 시동생들 궁금하시지요? 대학 졸업 다 잘해서 둘째 서방님은 세무사 사무실 인턴으로 취직해서 사회 초년생이 되셨고 셋째 서방님은 무슨 변호사 되겠다고 로스쿨 다니고 있었어요.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또 공부를 한다는 막내 서방님 보면서 신기하긴 했죠. 아무튼 공부시킨 보람이 있게 다들 떡하니 한 자리씩 하니까 우리 남편의 자랑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동생들이 그렇게 번듯한 전문직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본인의 뒷바라지로 이루어진 거니까 뿌듯할 수밖에 없겠구나 느꼈죠. 그렇게 저도 아들 키우고 둘째를 가지게 되었는데 아니 이게 축복인지 뭔지 지금도 의문이긴 하네요. 둘째도 글쎄 떡하니 아들인 거예요. 이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전할 때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사형 선고받는 죄인이 된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저 어머님 제가 둘째를 가지게 되었는데 아이 글쎄 사이좋은 형제가 될 거라지 뭐예요. 형제? 형제라고? 아이 그러면 뭐야 또 아들이라는 얘기냐? 아이고 우리 집안에 단단히 아들 못 낳은 귀신이 들러붙어서 아들만 점지를 해주는 게 틀림없다. 아니 딸 하나 낳는 게 왜 이리도 힘든 일이냔 말이야. 아들 좀 그만 보고 싶다. 아유 저도 억울해요 어머님. 저라고 평생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딸이 가지고 싶지 않겠어요? 딸이 하나는 있어야 엄마 마음도 헤아려 준다고 하는데 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들 둘이면 좋은 거 아니야? 든든하잖아. 나는 아들들이랑 같이 캐치볼 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같이 야구도 보러 가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하면 얼마나 신나겠어. 그게 뭐 밥 먹여주니? 사춘기 시작해봐라. 방문 딱 잠그고 나오지도 않을 텐데. 무슨 캐치볼 타령이야. 딸이 있어야 꾸미는 맛도 있고 재미도 있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아들이 둘이면 방도 따로 안 써도 되는 거고 옷을 서로 바꿔 입거나 물려주기도 편할 것 같고요. 응, 고작 그런 이유로 아들들을 키우겠다고? 네가 셋을 키워본 내 마음을 어찌 알겠니? 뭘 알겠니? 아유, 일단 알았다. 딸은 언제 데려올는지. 세월이 흘러 우리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셋째 서방님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면서 폭탄을 딱 투척하더라고요. 우리 막내 서방님이 로스쿨에 다니고 있었잖아요. 로스쿨 딱 졸업해서 변호사가 떡하니 되어서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고 기니까 변호사를 만나나 했더니만 의사를 만난다는 게 아니겠어요? 의사라는 말에 우리 시어머니 얼굴이 엄청 밝아졌습니다. 제가 또 아무나 만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변호사들은 일일이 따지고 들어서 다투면 너무 피곤해. 제가 이겨먹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의사 만납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떡하니 변호사 되더니만 의사 며느리 데리고 오겠네. 아이고, 신나라. 신중하게 오래오래 만나는 거 잘할 수 있지? 어디 가서 우리 막내 아들도 무시받지 않을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또 의사 콧대는 다른 법이니까.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말인데 제가 만나는 이 사람 꽤 오래 만났거든요. 부모님께도 그렇고 형들에게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집으로 한번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싶은데 시간은 언제가 괜찮으세요? 뭐야? 집에 소개를 시켜주려고 데리고 오겠다고? 장가라도 가고 싶어서 그러냐? 야, 우리 아버지 눈치 백단이시다. 저희 연애한 지 시간이 좀 돼서 결혼하고 싶어서요. 결혼 이야기 드리려고 인사 오려고요. 안 된다. 어디 감히 셋째 주제 개념 없이 둘째보다 먼저 장가를 가려고 그래. 무조건 둘째가 먼저 가야 너도 갈 수 있는 거다. 순서라는 게 왜 있는 건데 지키라고 있는 법이야. 예?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랑 여자친구랑 3년이나 연애를 했는데 이제는 나이도 있고요. 둘째 형은 지금 여자친구도 없는데 언제 연애해서 결혼을 한다고요?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두 번째로 제가 갈 수도 있지. 큰형 갔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지 뭐 이렇게 말에 토를 달고 그래. 됐어, 안 돼. 둘째 장가 간 다음에 너네가 가는 거다. 그 말에 우리 셋째 서방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겠어요? 둘째 서방님이 딱 방해꾼이 된 거지요. 그때부터 셋째 서방님이 엄청나게 둘째 서방님 소개팅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둘째 서방님도 세무사여서 직업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서방님이 고민하다가 자기가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의 의사 선배를 소개해 준 겁니다. 무려 의사 선배라니. 둘째 서방님하고 그 의사 선배하고 둘이 또 짝짝꿍이 오지게 잘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1살 차이 나는 형제니까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취향도 완벽하게 알고 있었나 보죠. 약간 이 집안에서 둘째 서방님하고 셋째 서방님하고의 사이가 돈독하고 저희 부부는 약간 나이 차이가 있어서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아무튼 둘째 서방님은 의사 선배를 소개받고 6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뭐 셋째가 엄청나게 닥달을 하기도 했겠죠. 셋째 서방님은 둘째 서방님이 결혼을 하고 바로 4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진짜 겹경사긴 했지요. 1년에 아들 둘이 4개월 차이로 결혼을 했으니 말입니다. 거기다가 둘째 셋째 며느리가 전부 의사니까 우리 시부모님 어쩔 줄 몰라서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순수하게 축하를 해줬는데 우리가 또 나머지 형제들이랑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동서들보다 6, 7살 위니까 꼰대 마인드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솔직하게 제가 꼰대가 맞는 건지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바야흐로 동서들이 전부 시집오고 첫 명절이 되었어요. 우리 시댁이 명절에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추석에는 송편 빚고 설날에는 만두를 빚거든요. 그 속부터 준비하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도 가족들끼리 줄줄이 내려오는 전통이었어요.
둘러앉아 모여서 그간 있었던 일 수다도 떨고 같이 만두 송편 빚으면서 모양이 이쁘네, 이번에는 하트 모양 만드네, 별 모양 만드네 하면서 재미있게 했단 말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싫었었던 시간이 있었죠. 그런 걸 굳이 사 먹으면 되지 만들어 먹어야 하나 했는데, 이게 또 막상 해보니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우리 시부모님이 뭐 잔소리가 엄청 심한 타입도 아니고 은근히 며느리 말도 잘 들어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점점 그 시간이 익숙해지고 재미있게 했었는데, 동서들은 시작을 해보기도 전부터 편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막상 딱 한 번만 해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한 번이 하기 싫었나 봐요. 이번에도 만두 만들어야 하는 거 알지? 내가 어제부터 장 다 봐왔다. 그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지기부터 시작해서 속부터 만들어 놓자. 그 말에 제가 앞치마 둘러매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둘째 동서가 웬 아이스박스를 들고 왔다 했더니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방 식탁에다가 딱 올려두더라고요. 제가 병원 근처에 자주 가는 맛있는 손만두집이 있어서 거기서 만두를 좀 사왔어요. 오늘은 그냥 이걸로 만둣국 끓여 드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굳이 힘들게 아이스박스까지 들고 가서 사온 건데. 이미 선수를 쳐서 만두를 사왔다는데 속부터 다 준비해서 새로 만드는 게 또 좀 그렇잖아요. 사온 만두는 버릴 수도 없는 거고, 둘째 동서가 굳이 맛있는 손만두가 있어서 사왔다는데 성의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어버버거리셨어요. 아니, 얘. 내가 분명 오늘 만두 빚는 날이라고 지난주부터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만두를 사오면 어떻게 하니? 에이, 어머님 귀찮으실까봐 제가 일부러 가서 사온 건데요. 만두 빚는 거 솔직히 준비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일일이 다 으깨고 다져야 하고 준비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 아깝게 그럴 필요 있나요? 거기다가 여기 만두가 진짜 맛있어서 우리 어머님 맛보게 해드리고 싶어서 사온 거니까 오늘은 그냥 이걸로 만둣국 끓여 먹어요. 제가 일부러 준비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조금 사온 것도 아니고 가족들 다 먹어도 넉넉할 만큼 대량으로 사왔네. 어쩔 수 없네. 이걸로 만둣국 끓여야지. 상하면 어떡해. 다 음식물 쓰레기가 될 텐데. 아휴, 아까워서 원. 둘째 동서랑 셋째 동서가 키득키득 웃으면서 손으로 V자를 그리는데 이건 아니다 싶다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얄밉게 구는 모습에 한마디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아예 동서, 분명히 어머님이 단톡방에다가 이야기도 하셨고 오늘 만두 빚는다고 준비 다 해놓았다는 것도 뻔히 알면서 이런 걸 사오면 어떡해. 심지어 어머님께서 미리 사다 놓으신 속재료들도 금방 상하는 것들이고 양도 많아서 만두를 빚어야 하는 건데 빨리 만들어놔야 처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일 만들면 되죠? 오늘만 날인가요? 오늘은 제가 사온 걸로 먹고 만두는 내일 빚으면 되는 거잖아요. 동서, 여기서 하루 자고 갈 거야? 아니면 내일 다시 오려고 그래? 어머, 저희는 내일 병원으로 출근해야죠. 의사한테 쉬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내일 외래 진료는 없어도 페이션트 어드미션 때문에 바빠요. 형님은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1분 1초가 중요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니, 페이 뭐? 어드미션? 그게 뭔데? 형님 영어 잘 못하시는구나. 환자 입원 때문에 가야 한다고요. 의사들이 환자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입원 환자들도 봐야 하고 수술도 해야 하잖아요. 아니,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무슨 상관이래요? 갑자기 의학용어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딱 한국말로 하면 간단한 것을 왜 굳이 영어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일부러 저 못 알아듣게 하려고 저러는 거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동서들 말은 어머님 보고 만두 빚으라는 이야기하는 거지? 저 많은 양을 말이야? 에이, 형님이랑 같이 하시면 되죠. 형님은 출근 안 하시잖아요? 일 안 하셔서. 저희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쉬는 날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특히 의사가 얼마나 바쁜 일이겠어요. 형님, 수고 좀 해주세요. 거기서부터 살짝 저의 꼰대 마인드가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굳이 만두 만든다고 했는데 만두 사온 것부터가 문제 아니겠냐고요. 거기다가 지들은 내일 일해야 돼서 저랑 시어머니 보고 만들라는데, 와, 의사가 진짜 별거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말했죠. 동서들, 의사라고 그동안 대접받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집안에서는 다 똑같은 며느리야. 누구는 바깥일 안 한다고 만두 빚어야 하는 거 아니고 다 똑같이 해야 할 일이니까 점심으로 만둣국 먹은 다음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만두 빚자. 만든 만두는 각자 집에 가져가서 쪄먹으면 되겠네. 그랬더니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는지 동서들 얼굴이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만두 빚자고 할 줄 몰랐겠지요. 슬쩍 우리 시어머니가 잘했다는 듯이 저를 보고 찡긋하는데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제 잘난 맛에 살던 동서들의 심기를 거스르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 뒤로 이것들이 저를 엄청나게 무시할 줄 알았겠냐고요. 제가 지들을 그냥 보통 사람 취급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럼 대통령도 아닌데 제가 굽신거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무려 공부 개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고졸주제에 자기들을 다 똑같은 며느리 취급했다 이걸로 저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핀잔을 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구는데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것들이 제가 손윗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건지 아무리 그래도 인생을 훨씬 더 살아온 선배인데 감히 지들이 학벌 가지고 저를 무시하고 어떻게든 꺾어버리려고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행동인가요? 근데 또 얼마나 여우처럼 꾸든지 시부모님 앞에서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딱 저랑 셋이서만 남으면 지들끼리 짜고서는 저를 골탕 먹일 생각만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둘째 동서가 사온 만두로 점심을 먹고 그 이후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시어머니가 준비해온 재료들로 만두 빚는데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둘째 동서가 슬쩍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은 그러면 대학을 어디 나오셨어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나? 나 대학 안 나왔는데? 고졸이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게 갑자기 왜 궁금해? 아까 영어 못 알아들으시길래 궁금했어요. 근데 요즘도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긴 있구나. 진짜 신기하다. 웬만해서는 다 대졸이지 않아요? 대학 가는 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공부 조금만 해도 어디 지방에 있는 학교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설마 그 정도도 공부를 못 하셨어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 일 돕느라 대학 포기했어.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집안 사정이 안 받쳐주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한 거지. 아, 집안 핑계? 어쩐지 그래서 영어를 못 알아들으셨구나. 의학영어라고 해도 간단한 영어인데. 형님, 집에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어때요? 그래도 대화를 같이 나누려면 서로 수준은 좀 맞아야 하잖아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영어로 대화를 왜 하니? 한국말로 하면 되지. 당연히 한국말로 하죠. 그냥 간단한 단어 쓴 건데 형님이 모르셔서요? 이건 요즘 초등학생들도 아는 영어일걸요? 아니,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페이션트인지 파이낸셜인지 그게 한자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막말로 제가 영어를 쓴다고 해도 그런 단어를 쓸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을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가 슬쩍 동서들을 향해서 꾸지람짓듯 이야기를 하시니 동서들이 웃으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둘러댔죠. 근데 그때 이후부터 이것들이 모였다 하면 의학용어를 써가면서 저를 아주 개무시하는데 그냥 진절머리가 나더라니까요. 한 번은 시댁에 다 같이 모여 있었는데 시아버지랑 남편, 서방님들은 낚시를 하러 갔고 시어머니는 피곤하시다면서 점심 먹고 저희들에게 설거지하라고 시킨 뒤에 낮잠을 주무시러 갔어요. 제가 동서들 보고 설거지를 나눠서 하자고 하니까 다들 똥 씹은 표정 짓더라고요. 제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싫은 티 팍팍 내면서 하더니만 대충 설거지하고는 거실에 떡하니 앉는 거예요. 저도 지들이 안 하는 거 더 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실에 같이 앉았지요. 니들이 일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하는 심보로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들끼리 잘하는 그 의학용어 쓰면서 저를 무시하더라니까요. 둘째 형님, 이번에 GS에서 오퍼난 거 보셨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교수님이 시주얼런 환자한테 컨버전이라고 해가지고 논란난 거 보셨죠? 이게 다 수면 부족 때문이라니까요. 교수들이 하도 일이 많으니까 세미코마가 와서 그러는 거라고요.
첫째 형님처럼 일반인들이 봐도 답 없죠. 막내 동서가 하는 말에 반도 못 알아듣겠다. CJ라고 했나? 아니, GS라고 했나? GS가 뭐야? 편의점이야? 편의점이라니요, 형님. 아, 그렇게 간단한 것도 모르세요? 일반 외과 말하는 거예요. 일반 외과. 시주얼은 설마 시리얼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시주얼인지 뭔지 컨버전인지 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간단한 의학 용어에다가 영어 단어인데 이걸 모르신다고요? 시주얼은 발작이고요. 컨버전은 경련이에요. 이런 차이도 모르시니 고졸일 수밖에 없죠. 아니 둘째 동서 말이 좀 심하네. 내가 고졸인 게 뭐가 어때서? 지금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고졸이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죠. 형님처럼 그냥 집에서 육아만 하실 거면 대학 안 나와도 되죠. 근데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의사라는 직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학벌이라는 게 다르게 작용하는 법 아니겠어요? 그냥 형님이 저희 대화에 간단하게 참여하실 정도의 수준도 안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기야, 그냥 우리 육아 대화나 하자. 우리도 이제 임신해야 하는데 형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내가 육아는 자신 있지. 그래. 그래도 아들 둘 키우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으니까. 동서들도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둘째 형님, 저희 그냥 소아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더 전문적이지 않겠어요? 왜 제 동기가 소아과 갔잖아요. 요즘 뭐 애들이 유행병에 하도 걸려 난리라던데. 큰형님네 애들은 괜찮아요? 하긴 지난번에 밥 먹는 거 보니까 땅에 떨어진 것도 막 주워 먹던데. 그렇게 키우면 병 걸릴 일은 없겠다. 막내 동서? 누가 보면 우리 애들을 거지 취급하는 줄 알겠어. 시댁에서 밥 먹다가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게 뭐가 어떻다고. 내가 바닥 청소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래도 보통은 떨어진 건 안 주워 먹지 않아요? 그렇게 버릇들였다가는 밖에서도 똑같이 그럴걸요? 육아도 물어보기는 글렀다. 근데요, 형님, 저희가 아이 낳으면 바로 일해야 돼서 아이 봐주실 분이 좀 필요한데 가족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라잖아요. 아이 좀 봐주시죠. 동서, 형님한테 부탁하면 안 되지. 혹시라도 애가 떨어진 거 주워 먹다가 다이어리아라도 하면 어떡해. 보미팅까지 일어나면 큰일이라고. 그것도 좀 그렇긴 하겠다. 괜히 니즈유리아 생기면 안 되겠지요? 제가 알아듣지도 못할 말에 열이 받더라고요.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꼭 굳이 제 앞에서 그렇게 어려운 의학용어 쓰면서 말을 해야 하나요? 거지 같은 것들. 동서들,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의학용어 써가면서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싶어? 지금 나 무시하는 재미로 일부러 더 이러는 것 같은데 동서들 대학병원 다님답시고 그렇게 으스대는 꼴 아주 보기 안 좋아. 이거는 대학을 졸업하고 말고를 떠나서 의사가 아니면 모를 말이잖아. 형님, 설마 구토의 배뇨장애 이야기하는 건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좀 그렇다. 동서들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굴 거야? 내가 손이 사람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굴면 재미없어. 그럼 지금은 재밌으세요? 형님, 솔직히 가진 거 하나도 없으면서 큰 며느리라고 자꾸 저희한테 시댁일 나눠서 하자고 하시는 거 좀 불편해요. 제가 지금 아니면 말 못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추석이고 설날이고 자꾸 집안일 나눠 하자고 하는 거 그거 저희 목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는 저희가 잘하는 일 할게요. 형님은 형님이 잘하시는 거 하세요. 동서들이 잘하는 게 뭔데? 동서들이 시집와서 그동안 시댁에 뭐 잘하는 거 보여준 게 있어? 저희는 어머님하고 아버님 아프실 때 진단해드리는 게 잘하는 일이죠. 의사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어요? 형님은 평생 집에서 가정주부 하셨으니까 집안일이나 하시라고요. 괜히 바깥에서 환자들 돌보고 온 피곤한 저희한테 그러지 마시고 형님이 나이 많다고 유세 떨고 싶으신 거 잘 알겠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 말에 내가 열이 받아서 더 이상은 못 참아주겠더라고요. 할 말은 제대로 해야지. 제가 어물쩍 넘어가면 그거야말로 적반하장 위아래도 없는 거 티내는 거죠. 내가 동서들 시집오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앞에서 의학용어 써가면서 나 무시하는 거 꾹꾹 참아왔거든. 그게 다 서방님들 때문이었어. 솔직히 우리 남편이 업어 키운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이야기 다 들었지? 우리 남편이 동생들 대학 보내겠다고 혼자 용접일하면서 돈 모아서 등록금 보태준 거 아냐고.
다들 전문직 종사하면서 밥벌이 하는 게 다 우리 남편 덕분인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기고만장한 꼴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해? 동서들, 그럼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동서들은 불만 없는 거지? 내가 집안일 안 시키고 혼자 알아서 하면 말이야. 형님이 저희한테 무슨 해를 가할 수 있다고요? 집안일 가지고 유세 떠는 거 말고는 고졸 주제에 어디 의사한테 비비냐고요? 솔직히 고졸 형님 있는 것도 쪽팔려요. 그 말에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 둘이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하는 얼굴로 쳐다보더라고요. 의사라고 주변에서 떠받들여 키운 꼴이 결국 이거라니. 아니, 인성이 먼저 자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제가 진짜 기분이 나빠서 안 되겠어요.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의사는 마음으로 진료하는 걸 하셨잖아요. 사람 됨됨이가 되어야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거라고요. 아무리 진단을 잘 내려도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의사 아니라고요. 여기 의사 아닌 년이 둘 있어요. 아버지 병원에서 일하는 년들인데 당장 잘라버리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구 말하는 거야? 제 동서들 있잖아요. 전 뭐야? 너는 어디서 일한댔지? 하나는 일반외과, 하나는 심장외과랬나? 아무튼 소여정하고요, 손남이요. 얘네 둘 잘라버리세요. 나한테 고졸이라고 의학용어 하나 모른다고 영어도 못한다고 무시를 해대면서 지들끼리 비웃는데 내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면서 버럭했더니 무슨 소린가 싶어서 잠에서 깬 시어머니가 거실에 나오는 거예요. 동서들은 깔깔거리면서 저를 비웃기 시작했죠. 아니 형님 지금 뭐 하세요? 어디다 전화 걸어서 누구한테 일러 바치세요? 아니 드라마를 너무 보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전화를 걸긴 우리 아빠한테 이른다. 드라마? 어디 한번 진짜 드라마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지? 아유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아이 첫째야, 사돈 양반은 돌아가신 지 오래되지 않았니? 아버지라니 이게 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친정아버지께 형님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큰아버지라는 사람이 말이죠. 엄청나게 이기적이고 지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스스로 부잣집에 자기 발로 찾아가서 본인을 양자로 받아달라고 한 사람이래요. 그 부잣집에 아이가 없다는 소문을 듣고 몇 개월 동안 주시하다가 찾아가서 양자하겠다고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 어린 나이에 그 정도 생각을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고요. 그 부잣집에서도 당황해했는데 거기 큰어르신이 배짱 있는 놈이라고 이런 놈 데려다 키워야 집안이 커지는 거라 했다네요. 그래서 양자로 받아주신 거래요. 그러면서 친가 쪽 식구들이랑은 연을 싹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큰아버지의 존재조차 몰랐었어요. 우리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얼굴 한번 안 비춘 매정한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큰아버지도 부잣집에서 지원 팍팍 받으면서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내 인생 최고다 하며 살다가 암투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의료기술의 발달로 완치 판정을 받긴 했지만 가족의 품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죠. 죽음의 문턱 앞에 가면 사람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래 핏줄이었던 가족들을 찾기 시작한 거래요. 기가 막히게도 이런 우연이 다 있냐 싶더라고요. 우리 동서들이 재직하고 있는 병원의 병원장으로 계셨던 큰아버지와 연락이 닿게 되었던 거지요. 큰아버지께서는 지금이라도 찾아서 다행이라며 제 손을 붙잡고 우셨어요. 내가 그동안 가족들을 살피지 않은 벌을 크게 받았던 것 같아. 나만 의사로 전공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가 아파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뭐냐. 내 동생이 그렇게 사고로 허망하게 떠난 것도 몰랐고 말이야. 앞으로는 말이다.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내 도움이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구나. 이게 내 가족 내 동생을 위해 참여하는 길이라 생각이 들어. 하나뿐인 나의 조카를 누가 챙기겠냐. 이제라도 내가 보듬으며 챙기마. 우리 재수 씨도 말이야. 한평생 고생했을 텐데 우리 병원에 와서 검사도 싹 받고 건강관리도 하고 일도 쉬엄쉬엄 했으면 좋겠구나. 응? 갑자기 생긴 큰아버지의 조금 어리둥절한 마음이 들어요. 어색하기도 하고요. 뭐 저희 가족을 챙겨주신다고 하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 누려야 할 것들은 누려야지. 언제든지 말이야.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진심이야? 저도 큰아버지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저에게 물심양면 잘해주시고 우리 친정엄마도 팍팍 도와주시니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덕분에 비싼 병원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도 다 받아보고 저희 친정엄마가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약도 처방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VIP 대접까지 해주셨어요. 저는 이러한 도움을 받으면서 동서들이 저에게 기어오르는 걸 참고 있었죠. 일부러 큰아버지를 최후의 카드라고 생각하고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래 복수라는 건 묵혀두었다가 한 방에 터트려야 하는 법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몇십 년 넘게 산 부부들도 각자 비밀은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도를 지나치는 동서들의 태도에 냅다 큰아버지께 일러 바친 거지요. 이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시어머니도 엄마야 하시고 동서들도 아니 그럼 박 원장님이 형님 큰아버지라고요? 이렇게 되었단 말씀. 순간 귀신이 지나간 듯 정적이 흘렀는데 그 순간 낚시 나갔던 남자들이 돌아온 겁니다. 매운탕 끓여 먹자 하시는데 분위기가 싸하니까 뭔 일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저 더 이상은 동서들의 작태를 못 참겠어요. 내가 진짜 치사해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얼마나 고생고생해서 동생들 대학 졸업시키고 뒷바라지 했는데 동서들이 그런 거에 고마움 하나 못 느끼고 지들 의사라고 귀한 사람이라고 집안일도 못하겠다고 하고 의학용어 써가면서 저를 무시하고 고졸이라고 대화에 못 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손윗사람으로 이걸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서방님들 그거 기억하시죠? 우리 남편이 나랑 결혼한 뒤에도 대학 뒷바라지 해준다 했을 때 평생 은혜 갚겠다고 다짐하면서 쓴 각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서방님들이 돈 벌기 시작하면 형한테 받은 대학 등록금에 이자 쳐서 갚겠다 이런 각서였는데 사실 셋째 서방님은 로스쿨 들어가느라 공부 더 해야 돼서 밀렸고 둘째 서방님은 세무사 자격증 따고 인턴하고 처음에는 돈을 못 벌어서 미뤄뒀었거든요. 게다가 우리 남편 용접일로 자리 잘 잡아서 돈 잘 벌었으니 사실 동생들한테 본인한테 가져간 대학 등록금 갚아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래서 말 안 꺼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구니까 그 돈 받고 싶지 않겠어요? 대학 등록금만 해도 얼마예요? 학기마다 400만 원씩 들어갔는데 아유 그 은혜도 모르고 지들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겠냐고요. 우리 남편도 제가 그동안 동서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거라니까 동생들한테 역정을 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이야 이러한 사실을 꿈에도 몰랐으니까 놀라셨죠. 어디 이 막대 먹은 놈들이 은혜도 모르고 유분수를 떨어. 니들이 그동안 받아 처먹은 은혜를 갚을 생각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이것들이 아주 혼쭐이 나야지. 니들이 진짜 큰 며느리를 무시하고 그랬어? 어디 장유유서도 모르고 위아래를 잘 지킬 줄 알아야지 그런 짓을 해. 내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지. 동서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지요. 저한테 사과하라고 시아버지가 역정을 내니 동서들도 별수 있어요? 큰어른이 이야기하는데 우물쭈물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근데 진짜 사이다는 지금부터라니까요. 글쎄 이 동서들이 말이에요. 의사 아니겠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던 거지요. 그게 뭐냐면 대리 처방을 해서 그동안 비싼 값에 몰래 약 처방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약이라는 게 오남용되면 안 되는 거 알지요? 워낙 큰 병원이니까 자세하게 그런 것까지 확인을 안 했었나 보더라고요. 가족들이 아프면 대리 처방해주는 의사들이 좀 있긴 했었나 봐요. 몰래 그 정도는 눈 감아주고 있었던 거죠. 그냥 그 정도겠거니 했는데 돈 받고 약 처방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큰아버지가 처음에는 저랑 되게 서먹서먹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제 나이 40 중반에 생긴 큰아버지인데 서먹서먹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제 전화를 받고 나서 동서들의 인성을 파악하시고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꿍꿍이가 있겠다 싶으셨는지 동서들 뒤를 캐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수상한 환자들의 이력을 알게 되었고 외과에서 처방이 나갈 수 없는 약들이 처방된 걸 보고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죠. 병원장 권한으로 감사팀 불러다가 뒷조사를 시작했고 약 처방을 오남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유는 뻔하지요. 바로 잘리게 된 것은 기본이고 의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고 면허 박탈을 해야 한다고 병원 측에서 소송까지 건 게 아니겠어요? 이거야말로 의료법상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평생 공부했었던 의사 면허 취소되고 어마어마한 벌금 물어야 하고 거기다가 병원에서 잘린 거 소문 쫙 나고 동서들은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된 거죠. 글쎄 의대 동창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쫙 났대요. 제가 동서들 면허 취소에 병원 잘리게 된 날 전화해서는 약을 좀 올렸지요. 의사 면허 취소가 됐다면서 너네도 이제 평범한 가정주부 됐는데 어디 한번 끝까지 무시해봐. 앞으로 손윗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강 확실하게 잡아줄 테니까. 형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용서도 빌었잖아요. 고작 의학용어 좀 쓰고 대리 처방 몇 번 했다고 면허 취소까지 당한 건 과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병원장 권력을 끌어다 써서 억울하게 취소시킨 거 아니에요?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과한 처분을 당할 만큼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양심도 없어? 그게 왜 과한 처사라고 생각을 해? 니들이 면허 취소 당한 건 약 처방을 마음대로 해서 법을 어겼으니까 그런 거지. 그깟 용어로 나를 좀 골탕 먹였다고 취소를 당했겠니? 생각 좀 하고 살아. 남 탓 그만하고. 백수가 된 동서 둘은 결국 방법이 없으니까 서로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를 떨기 시작했어요. 원래 과거에는 의사 면허 취소가 되면 면허 취소된 후 3년이면 재교부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서 재교부 비율은 5, 6%로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5, 6%에 들어가서 면허를 재교부 받게 되면 다시 의사 노릇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으니까 동서들이 저한테 발악을 하면서 잘 보이려 한 거죠. 저희 큰아버지가 병원장이니까 어떻게든 힘 좀 얻고 싶었나 봐요. 어떻게든 콩고물 떨어질까 싶었던 거겠죠. 갑자기 형님 형님 하면서 값비싼 고기, 해산물부터 시작해서 물건까지 사다 바치기 시작했는데 웃긴 건 그 사이좋던 동서 둘이서 제 앞에서 서로 흉을 보더라니까요. 사실 형님 의학용어 쓰자면서 형님 골탕 먹이자고 한 거 막내 동서가 시킨 일이었어요. 참 뻔뻔하죠. 제가 그런 건 좀 아니다 했는데도 기를 팍 눌러줘야 한다지 뭐예요. 큰형님, 사실 제가 의학용어 써가면서 형님 놀린 거 너무 잘못한 일인 거 알아요. 글쎄, 둘째 형님이 저한테 큰형님 놀려먹을 방법 좀 생각해보라고 시키셔서 어쩔 수 없이 생각해낸 방법이었어요. 저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동서들이 서로 까내리면서 이간질을 시작한 거예요. 혼자 살겠다고 상대방을 팔아먹기 시작한 거죠. 뭐 그때는 둘째 형님이 시켜서 한 일이다. 사실 의학용어 쓰자고 한 거 막내 동서다 하면서 이간질을 하는데 그게 어찌나 웃기던지 결국 제가 가운데서 이 폭탄을 팡 터뜨렸죠. 서로 분탕질했다는 걸 알자마자 아주 살벌하게 싸우더라고요. 머리채까지 잡고 네가 그랬잖아 하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편먹고 저한테 까불다가 결국 둘 사이가 틀어져서 의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동서 둘 안 보고 살고 동서 둘도 서로 안 보고 살아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도 따로따로 찾아가는 중인데 시부모님만 한숨 푹푹 쉬시지요. 그래도 이미 틀어진 사이인데 어떻게 붙여놓을 수 있겠어요? 그게 더 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서방님들은 나란히 돈 벌어서 우리 남편한테 이자 쳐서 등록금 갚는 중입니다. 솔직히 저도 뭐 과했다 하면 과해 보일 수 있지만 사람이 평생 무시당하고 어떻게 살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세상인데 지들 인생 앞으로 지들이 알아서 챙겨 살겠지요. 저는 알턴이 뺀 기분이랄까요? 직업이 뭐라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요. 사람 낳고 직업 낳지 직업이 사람 위에 있겠냐고요. 아무튼 저는 복수 잘해서 시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